시작해 봅시다. 처음에 그 한국사 이해를 좀 먼저 봅시다. 자료부터 먼저 볼게요. 저 화면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화면 좀 봐주세요. 한국사 이해. 한국사 이해는 지금 화면 보이시죠? 한국사 이해는 제가 이 과목을 수강하지 않았어요. 수강하지 않아서 사실 이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고 그리고 그래서 또 교재도 없어요. 제가 교재도 없다 보니까 있는 내용 가지고 제가 그냥 그 가이드만 제시할 테니까 여러분들 교재 가지고 그냥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참고 문헌을 보면은 참고 문헌은 일단은 한국사 이해 우리 교재예요. 방송 내용과 교재를 보면은 충분히 작성할 수 있다는 얘기는 다른 자료는 첨부할 필요가 없어요. 참조할 필요도 없고. 자, 그래서 보시면은 글자는 11포인트로 하고 글 간격은 줄 간격이죠. 160으로 하고 2매에서 3매 정도라는 거는 3장 내외로 하라는 거예요. 3장 내외. 3장 내외면 뭐 거의 그 중간 과제 정도 양이죠. 그래서 둘에서 3회 정도로. 그리고 표지가 있으면 표지를 빼고 생각해도 좋고, 예, 상관없습니다. 자, 제가 지시사항을 먼저 볼게요. 자, 이제 그 기말 시험 과제는 정답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솔직히 논리적으로 서술하는데 노력.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그 교수님이 얘기하는 게 논리적으로 서술하라는 거예요. 서술. 자, 또 볼게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글을 활용하기보다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서술하라는 거예요. 그게 옳든 틀리든 상관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그냥 표현하라는 얘기입니다. 논리적으로. 자, 그리고 때로는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이시죠? 때로는 관련된 내용을 책이나 인터넷으로 찾아서 보완할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억에 의존해서 사실관계에 일부 오류가 있어도 무방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웬만하면 자료를 참조하지 말고 자기 생각을 쓰라는 얘기예요. 자기 생각을 써도 괜찮으니까 교재에 있는 내용하고 자기 생각으로만 쓰라는 거예요. 그게 옳은 내용이 아니더라도 그 정보가 정답이 아니라 틀린 정답이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점수 주는 데는 아무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웬만하면 써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반드시라는 거는 강조인 거예요. 반드시 주어는 나를 주어로 쓰라는 거예요. 내가 나라는 중심으로 글을 쓰라는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하다. 저는 이러이러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주제를 그런 식으로 쓰셔야 돼요. 누구는 이렇다고 합니다. 이래를 하더라고 합니다. 이런 걸 전혀 쓰지 말고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의견은 이러이러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를 주어로 쓰라는 거예요. 이거 꼭 명시했어요, 이분은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를 주어로 서술하셔야 됩니다. 이걸 만약에 존칭을 내가 아니라 상대방, 제3자 이런 식으로 서술해버리면 무조건 점수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나를 주어로 서술하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올라가 볼까요? 이제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니까, 자, 문제당 4줄에서 8줄은 반드시 갖추라는 거예요. 문제당. 그냥 우리가 2장에서 4장 사이인데 문제당 무조건 4줄은 이상 쓰라는 거예요. 4줄 이상. 11포인트가 4줄 이상은 반드시 기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총 우리가 7문제죠. 7문제니까 한 문제당 무조건 4줄 이상. 자, 첫 번째, 지금까지 본인이 정기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사를 공부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것.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에 준하는 과정이라는 건 우리 우리 방송통신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사 강의를 듣고 있죠. 한국사 강의를 듣는 것도 포함해도 상관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고등학교가 되든 중학교가 되든 초등학교가 되든 상관없는데 그쪽으로 가려면은 좀 기억력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지금 현재 배우고 있으니까 한국사를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한국사를 배우고 있고 강의를 듣는 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강의를 듣는 거를
하나의 꼭지, 그냥 하나의 주제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올해가죠. 2020년도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거기서 2학년 과목으로 한국사회 이해를 이렇게 하면 돼요. 이 한국사회 이해 과목 중에 과목에서 이렇게 나가면 되죠. 이렇게 예제가 그렇잖아요. 몇 년도? 2020년도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2학년 과목 중에 한국사회 이해 과목에서 이렇게 가면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과목에서 뭐냐면은 이 과정을 지금까지 본인이 정규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방송통신대학교 과정을 통해서 한국사를 공부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 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것도 안에 있는 내용 있잖아요. 한국사의 이해 그 주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조선부터 쭉 이렇게 역사가 가면은 고조선에서 이런 내용 그걸 그냥 구체적으로 쓰시면 돼요. 그게 전부 다 쓸 필요도 없어. 하나 그냥 끄집어내 가지고 나는 이러이러한 과정을 배우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사를 공부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라는 게 그 얘기예요. 나는 무조건 주어는 나예요. 나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 나의 고향 아니면 거주지. 내가 예전에 살고 있던 고향이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 이 근처에 있는 역사 현장 또는 유적지 한두 곳을 소개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조그만 뭐 유적지라고 해가지고 아마 서울에도 많죠. 유적지가 많아요. 어디 가면은 우리가 보통 절에만 가더라도 조계사처럼 저기 종로에 있는 그런 거 말고 산에만 조금만 나가더라도 아니면 경기도만 조금만 나가도 무슨 뭐 국립공원에 있는 무슨 뭐 사찰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가면 편말 같은 게 하나 이렇게 있어요. 혹시 다들 보셨겠죠? 예? 아니면은 우리 저기 광화문 같은 데 가보면 광화문이 대표적이겠네. 그죠? 광화문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이렇게 무슨 전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된 게 있어요. 소개한 글이 있단 말이죠. 그걸 그대로 옮겨 쓰시면 돼요. 예, 광화문에 무슨 전은, 대웅전은, 아니면 무슨 전은 해가지고 거기 앞에다가 표시돼 있거든요. 예, 그럼 그걸 그대로 소개하면 됩니다. 단, 여기서 이렇게 보세요. 가로치고, 고향에서의 거리, 가는 길이를 포함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예, 상관없어요. 거기 가면 이제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 보세요. 나는 어디에 살고 있고, 내가 거주지 중심으로 설명할게요. 나는 어디에 살고 있고, 대중교통으로 자가용을 타고 어떻게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길을 포함이잖아요. 지금 가는 길. 아니면은 대중교통에 몇 번 버스를 타고 어디서 타가지고 어디서 내려서 걸어서 어디까지 가게 되면 이러한 유적지가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거기 가면 이러이러한 유적지가 있지만 거기에 이 유적지는 이러이러하다라고 한 5줄 이상만 쓰시면 돼요. 예, 그럼 이제 끝나겠죠. 그럼 각자가 이제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그리고 세 번째 봅시다. 지금까지 내가 찾아보았던 우리 역사 현장 또는 유적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간략히 정리하시오. 많죠? 우리가 뭐 지금까지 찾아보았던 우리 역사 현장이라면 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걸 떠나죠. 뭐 불국사도 그렇고 뭐 많잖아요. 그죠? 어디입니까? 저기 팔만대장경에 있는 무슨 사죠? 대원산가? 뭐 그런 데도 있고 아니면 뭐 경주를 예를 들면 좋겠죠. 아무래도. 예. 그런 데 가면은 충분히 여러 자료를 통해 가지고 무조건 갈 필요는 없어요.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이 자료를 얻을 수 있어요. 아니면은 지금 교재 있잖아요. 교재에 어떠한 유적지를 소개하는 게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내가 거길 찾아갔다는 전제로서 이렇게 참고 삼아 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면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는 예전에 내가 찾아보았던 우리 역사 현장이니까 내가 만약 중학교 때 아니면 고등학교 때 뭐 수학여행을 통해 가지고 내가 예전에 뭐 역사 현장 아니면 내가 지방에 있었는데 서울 광화문에 와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언제가 나와야지 내가 찾았던 우리 역사 현장이니까 내가 그때를 얘기해 줘야 되겠죠. 내가 언제 어디 역사 현장에 가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 역사 현장은 어떤 역사 기록에 남는 현장이 아니라
나는 누군가 같이 갔었고 아니면 단체 수학여행 가가지고 이래래 했고 거기에서 뭐 누구 뭐 그 유적을 뭐 설명하는 분한테 이래이런 설명을 들어서 이래이런 기억이 남고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정리만 하시면 돼요. 내용이 다 다르겠죠. 하지만 중심은 나예요. 나. 예.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는 우리 역사에서 내가 존경하는 인물을 들고 나에게 끼친 영향을 살펴보고 돼가지고 요것 또한 교재에 보시면은 역사 인물이 많이 나올 거예요. 역사 인물이 많이 나오면은 이거는 어떤 그 사실적인 것보다 약간 약간 그렇다고 뭐 아예 내가 생각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인물을 끄집어내 가지고 나하고의 영향 나에게 끼친 영향을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순신을 얘기해도 되는 거고 세종대왕을 얘기해도 되는 거고 그냥 어떠한 인물을 끄집어내 가지고 나하고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결합을 시켜서 이분의 이제 인물을 먼저 소개하겠죠. 간략하게 이분은 이런 분이고 내가 뭐 중학교 때든 아니면 고등학교 때든 아니면 내가 지금 사회생활이든 대학생활이든 지금 현재 지금 생활하는 거든 이런 여러 가지에서 어떠한 영향을 나한테 미치게 되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쓰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문이 작성하다 보면 5줄 넘어가요.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사실이기보다는 내가 약간 추상해가지고 연결시켜도 상관없어요. 예. 나의 인생관에 이러이러한 영향을 미쳤다.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뭐 나름대로 그렇죠. 그래서 이건 책에 있는 인물을 가지고 끄집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5번째, 지금까지 내가 재미있게 본 역사책 또는 드라마 가운데 우리 역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 사례를 들 것. 이거는 뭐 우리가 역사책보단 드라마를 예를 드는 게 좋겠네요. 보니까 우리 사극이 많죠. 그렇다고 뭐 현대극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극이 아닙니다. 우리 그 전통 사극을 예를 들어 가지고 또 기억이 안 나면은 인터넷 조회하면 나와요. 무슨 드라마 이름 나오면은 그 사극의 인물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를 통해 가지고 내가 역사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배웠다 이런 식으로 인면 깊었고 그리고 큰 도움을 준 사례라는 건 뭐냐면 우리 역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왕건이다 그러면은 내가 뭐 그 고려에 대한 어디서 고려가 어떻게 태생되는지 몰랐는데 왕건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그 고려의 역사가 단순히 진행된 게 아니라 그 전의 역사가 이렇게 전해졌 어떤 이제 역사의 변천 과정이죠. 변천 과정을 내가 알게 되었고 결국은 고려의 역사를 내가 제대로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쓰시면은 될 것 같아요. 보통 드라마는 뭐 전통사극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걸 가지고 마음 놓고 엮으셔도 돼요. 자, 6번째, 나의 관점에서 우리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사건을 꼽고 그 이유를 설명할 것. 뭐 요거는 뭐 그 역사적 전환이라니까 우리 책에 보면은 그 최근의 역사 사건이 좋겠죠. 뭐 5.18도 그렇고 아니면 5.16도 그렇고 만약에 뭐 6.25 사변이라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광복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역사의 어떤 그 전환점이 되는 부분을 그 기록에 남는 게 있을 거예요. 책에 보시면은.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저는 이제 한국사 이해의 책을 못 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광복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최근에 뭐 우리가 그 시민국가에서 우리가 이제 광복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전환점에 대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걸 책에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중요한 건 이제 나의 관점이에요. 나는 항상 주어는 그랬어요. 나는 앞에도 꼭 그렇게 쓰세요.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건이 전환됨으로써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러이러한 영향을 미치게 됐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역사를 통해 가지고 배우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지금 한국사의 이해이기 때문에 한국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 항상 나의 중심으로 나의 관점으로 이 정보가 오류여도 괜찮다 그랬어요. 예, 사실이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이든 간에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냥 나의 중심으로 마음 놓고 서술하셔도 돼요. 자, 이제 7번째는 이제 교재네요. 한국사의 이해 교재나 강의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역사 공부에 도움이 된 점,
예, 내가 요번 강의 교재를 통해 가지고 내가 그냥 이걸 넓게 보지 마세요. 그냥 한 부분, 내가 몰랐던 부분을 이 교재를 통해서 알게 됐다. 한 부분을 꼭 찝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국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백제가 되든 신라가 되든 아니면 그 이후의 나라가 되든 간에 그 몰랐던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책이 나야 되는데 내가 요번 교재에서 이런 내용을 몰랐는데 이걸 공부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알게 됐다. 굉장히 도움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아쉬운 점이라는 건 뭐냐면 지면의 한계로 인해서 자세하게 표현되지 못함으로써 그걸 좀 상세하게 좀 더 많은 내용을 좀 분량을 좀 다뤘으면 내가 좀 더 많이 역사 공부하는데 만약 신라다 그러면 신라를 알게 되는 더 좋은 계기가 됐을 텐데 지면의 한계로 아니면 이 강의의 한계로서 더 알려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웠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쓰시면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까지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의 저는 이제 한국사 이해 그 책을 보지 않고 지금 얘기한 거라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되셨으면 좀 1번 좀 체크 좀 해주실래요? 이해가 되셨으면. 예,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죠? 다른 분들 좀 체크, 새로 들어오신 분들 좀 글 좀 남겨주세요. 그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 예.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 좀 글 좀 남겨주세요. 누가 들어왔는지. 저 어려운 것 같진 않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예, 여기 한국의 역사는, 예, 어서오세요. 한국사의 이해는, 나름대로 이제 내 중심으로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교수님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정확한 내용은 아니어도 상관없다. 당신의 의견을, 개인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모두 다 4줄 이상, 4줄 이상 쓰시면은 충분할 것 같으니까 너무 장혹하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간략간략 하더라도 나의 중심이고 그 지문에 맞는 그런 답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세계의 정치 경제를 볼까요? 세계의 정치 경제. 자, 이제 지문을 또 통해서 좀 봅시다. 이제 한국의 지문을 통해서 세계 정치와 경제, 사실 이 과목도 제가 신청한 과목이 아니어서 일단은 여기 지문을 통해서 보시면서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먼저 이제 과제명보다 이제 작성하는 지시 내용을 좀 볼게요. 참고 문헌은 없는 거 보니까 특별히 제약은 두지 않았어요. 일단 이제 과제 작성 지시 내용을 보면 한글 파일로 하라는 거고, 여기도 글자를 그냥 11포인트 그냥 놔두세요. 11포인트로 그냥 놔두시고, 그 다음에 줄간격은 160이니까 이것도 아마 세팅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매 예외라 그랬잖아요. 내매에서 앞뒤로, 그러니까 3장에서 5장 사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3장 이상은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3장에서 5장 사이. 예, 그게 이제 내외죠. 자, 그리고 이제 서술 형식은 자유롭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하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개조식이 아니라, 개조식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파워포인트처럼 딱딱 이렇게 서술식이 아닌 그런 문장 형식이 있잖아요. 그게 개조식이거든요. 요점 정리하는 그런 문장 같은 거 있죠. 그걸 개조식이라 그래서 그런 개조식으로 하지 마시고 서술식으로, 예, 우리가 문서 작성하듯이 서술식 형식으로 작성하고, 위에 3개의 항목을 각각 별도로 나눠서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해서 쓰지 말고 각각의 별도로, 예, 이 문제와 문제를 각각의 별도의 부분으로 나눠도 좋고 한꺼번에 이어서 서술해도 무방하다고 되어 있는데, 앞에 내용 잠깐 볼까요, 그러면? 자, 서술의 유형이 이게 연결되어 있는지 볼게요. 자, 과제명 보면은 세계 정치 경제 요번 학기 수강하는 내용 가운데 가장 관심이 가는 주제를 고른 후, 자,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고르란 얘기네요. 그리고 나서 다음의 내용을 서술하시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저도 이제 이
교재를 보고, 자, 여러분들 제가 이 교재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맞죠? 교재 바뀐 거 없죠? 네, 바뀐 게 없으면 1번 좀 체크해 주실래요? 이 교재가 바뀌었나요? 그대로죠? 여러분들 쓰시는 교재 그대로죠? 아,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교재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도 이제 그 주제를 본 것처럼, 자, 화면을 다시 볼게요. 먼저 이제 그 주제, 이 교재가 이제 보시면은 1강부터 15강까지 있는데, 자, 1강부터 15강까지 있는데, 자, 그 주제, 그러니까 이 장을 하나 주제를 정하죠. 그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교재의 핵심 내용을 먼저 요약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요약하는데, 보세요. 이게 지문에도 보면은, 이 3장 이상이라는 얘기는 각 주제마다 한 장 이상씩 쓰라는 얘기예요. 한 장 이상씩. 그러면 한 장 이상씩 쓰라는 얘기는 요약이라든가 지금 여기 두 번째 주제 보면은 그 주제에 특별히 주목하게 되었던 배경, 요거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핵심 내용 한 장 이상, 그리고 배경 서술 한 장 이상, 그리고 자기 의견 한 장 이상 이렇게 쓰면은 이 교수님이 원하는 답이 딱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예를 볼게요. 처음에 1부는 현대 세계의 구조와 발전이라 그래가지고 국제 정치 경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구적 자본주의라든가 세계 경제 위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계화와 국민 국가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1부는 현대 세계의 구조와 발전에 대한 큰 주제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1부에서 만약에 한 주제를 끄집어낸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1장은, 예를 든 겁니다. 1장은 처음에는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핵심 내용을 얘기한다면 1장이다 그러면 국제 정치 경제에 대한 접근 방법이 어떤 건지, 어떤 건지 이제 경제적 이론은 뭐고, 정치적 접근 방법은 뭐고, 그리고 이 통합적 접근 방법은 이러이러하다라고 간략하게 정리하면 요약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요약은 그 정리함으로써 한 장 이상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그 두 번째는 특별히 주목하게 되었던 배경을 서술하시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 1장을 예를 드는 겁니다. 1장을 예를 들면 만약 5페이지에 예를 드는 거예요. 국제 정치에 대한 패러다임이 있는데 여기 현실주의, 자본주의, 그러니까 자유주의, 구조주의라는 얘기 나와요. 그러면 이 내용을 쭉 보시면은 여기에 대한 배경이 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주의라든가 국제정치예요. 국제정치의 현실주의라든가 자유주의, 구조주의 이 부분은 이 내용에도 충분히 배경적인 게 깔려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간략하게 배경 내용만 살짝 추려주시고, 그리고 여기 이제 접근 방법 같은 경우는 배경이 안 되겠죠. 지금 이런 사상이 배경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상을 쭉 나열해주고 여기서 얘기하는 양대 접근 방법이 여기서 1.2에 보면은 정치적 접근 방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접근 방법은 사실은 배경이 되지는 못해요. 배경이 되지는 못하고, 다만 여기 11페이지에 보면은 국내 수준의 정치적인 접근 방법에 보면 여기 자유주의 전통이라든가 이익 집단이라든가 제도론 이거는 중요한 주목할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슬쩍 끄집어내세요. 슬쩍 이게 국내잖아요, 그죠? 국내 수준의 정치 접근 방법이기 때문에 이건 배경이 되거든요. 일일한 배경에서 요게 접근 방법이 된다는 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통합적 접근 방법이라는 거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전체적 통합을 하는 건데 요거는 나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쓰셔도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결론이 그거죠. 통합적 접근 방법에 대해서 여기 내용 있는 내용하고 여러분들이 자신의 항상 모든 주제에 이렇게 쓰세요. 자신의 의견을 서술할 때는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걸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전문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좀 화면을 보면서 조금 설명드릴게요. 모든 과목이 그렇습니다. 자, 책에 만약에 이렇게 책이 있으면 이게 제가 전에 얘기했던 이제 우리가 처음에 제가 전에 우리가 초지 공부 방법이라고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방법을 그대로 쓰는 게 이 세 번째 문제예요.
세 번째 지문은 초지 방법을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세요. 이건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자, 그 1.3에 보면은 통합적 접근 방법이 있어요. 자, 접근 방법에 보면은 통합적 접근 방법은 두 가지 단계 쭉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 중요한 내용인데 그럼 밑줄을 그세요. 밑줄. 자, 밑줄을 쭉 그세요. 자로 대고 밑줄을 쭉 그세요. 자, 밑줄을 그는 게 그냥 그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인용해야 되겠다. 내가 내 의견으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수의 생각이지만 나도 같은 생각이었으면 그걸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제 얘기 이해 가나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의견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이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교수의 의견을 내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내 의견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그러면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지 마시고 일단은 교수가 정리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분의 의견이 써 있으면 그걸 밑줄 그세요. 밑줄. 그 부분만. 자, 밑줄을 그고 밑줄을 쭉쭉쭉 걷겠죠. 그러면 그 밑줄 부분만 쭉 보세요. 밑줄 부분만 보시면 이게 내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의미를 그대로 옮겨 쓰세요. 나는 그 교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내가 이걸 보고 이때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러이러한 것 같고 이런 것 같고 이런 것 같고 이런 것 같고 이러한 생각은 내 의견과 같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이게 내 의견이잖아요. 하지만 똑같이 쓰지 마시라고요. 내용의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면 돼요. 전달하면서 이 의견은 이 주제에 대한 내 의견은 이러이러하다라고 그대로 나열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 형태로 제가 1장을 예를 들었는데 다음은 이제 2장을 예를 들게요. 자, 이제 또 봅시다. 2장은 지구적 자본주의하고 세계 경제예요. 그러면 지구적 자본주의와 세계 경제가 어떤 건지 개념이 이 내용이 이제 쭉 나오죠. 그럼 내용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왜 나왔는지 이 배경 설명 꼭 돼 있어요. 지구적 금융주의라든가 신자유주의는 지금 그 자본주의에서 꼭 나오는 게 신자유주의거든요. 이 사상이 꼭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책에 있는 내용을 그냥 정리하세요. 정리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보면 이 결론이 나와요. 그 결론이 꼭 내 의견이거든요. 네 번째 보면은 이 자본주의 변형이라든가 새로운 경제적 어떤 조종 양식, 이 조종 양식이 신자유주의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게 조종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수정 자본주의예요. 수정 자본주의라는 게 이제 여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수정 자본주의 의견을 내 의견으로 해가지고 그 교수님의 의견을 그대로 정리해서 밑줄 그어가지고 내 의견으로 서술하시면 됩니다. 내 주장하고 같잖아요. 그죠? 이게 자기 의견이에요. 이게. 자, 3장 보세요. 세계화 국민국가를 보세요. 세계화 국민국가를 보시면 국민국가가 뭔지 그리고 세계화가 뭔지 먼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론 정리가 되죠. 국민국가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세계화라는 건 어떤 내용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네 번째 보시면 초국민국가의 등장이 나왔는데 앞에 있는 내용을 요점 정리하다 보니까 내 의견이에요. 지금 세 번째 얘기 나옵니다. 마지막에 이러함으로써 초국민국가가 등장하게 됐다. 그러니까 국민국가와 세계화를 비롯하게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결국 뭐예요? 초국민국가라는 것에 등장하는 배경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연합이라든가 우리가 요즘 EU 사건 많잖아요. 지금요. 그 유럽연합이라든가 미국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이러이러한 게 나왔는데 이러이러한 것은 이러이러하다라는 내 의견을 쓰시면 돼. 이건 교수님의 생각을 그대로 같은 생각이니까 그걸 정리하시면은 자신의 의견을 서술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배경도 그 핵심 내용하고 배경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각 장마다 다 있어요. 여러분들 책을 보시다 보면 지금 이 한 장 한 장은 다 교수님이 달라요. 교수님이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은 서론, 본론, 결론을 해가지고 이 한 장 한 장을 다 쓰신 거야. 그러니까 뒤에 부분에 항상 결론이란 말 쓰겠죠. 그건 자신의 의견을 썼단 말이죠, 교수님. 그건 여러분들이 자신의 의견으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제 얘기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편법적인 거지만 다들 읽겠어요. 모든 교수님도 다 읽겠어요, 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모든 글은 다 이렇습니다. 자, 이제 2부를 볼게요. 현대사의 주요 정점이네요. 처음에는 이제 발전과 빈곤에 대해서, 두 번째는 초국가적 기업하고 세계 경제가 나오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위기 경제에 나오는 세계 식량에 대해서 얘기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는 이제 환경에 대한 얘기 나오고 에너지, 환경과 에너지에 대해서 나오고 여덟 번째는 이제 노동시장, 그러니까 인간의 노동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되고 아홉 번째는 지구와 인권 그리고 시민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되고 열 번째는 성에 대한 부분하고 정치 경제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고 11번째는 이제 평화와 전쟁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네요. 자, 이제 다시 해볼게요. 사정에서 이제 발전과 빈곤을 보면 처음에 이제 이 발전과 빈곤에서 이제 이게 왜 발생되는지 이제 신생국가가 나오잖아요. 신생국의 독립이라든가 이 발전에 대한 그러한 과제가 쭉 나와요. 이게 지금 배경이에요. 배경이 쭉 나오면은 자, 내용이 나오죠. 현대적 이론, 현대화 이론과 종속 이론이 나오죠. 이건 내용이란 말이죠. 지금 발전과 빈곤에 대한 핵심 내용이에요, 이게. 주목해야 될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동아시아에 대한 경제에 대해서 다시 평가하게 되고 그리고 경쟁 성장과 이제 국가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다 이 핵심 내용입니다. 또 3장과 4장은 또 핵심 내용이에요. 그리고 5장과 6장, 특히 6장은 지금 의견입니다. 교수님의. 그렇게 되면 이 발전과 빈곤에 의해서 지금 현재 어떤 대안적인 발전에 대한 방법을 찾을 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걸 제시를 해요, 교수님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교수님의 의견을 내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서술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부분을 언더라인 줄을 거쳐가지고 그 줄은 이 교수님이 주장하는 글이에요. 주장하는 부분을 줄을 걷다가 이걸 내가 주장하는 걸로 바꿔버리면 돼요. 자, 5장 초국가적 기업하고 세계 경제를 보면 처음에 이제 초국가적인 기업이 무엇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나오는 글로벌 네트워크도 나와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배경입니다. 배경. 어떻게 보면 왜 초국가라는 게 이제 어떠한 거고 어떠한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핵심 내용은 초국가에 대한 성장이 어떻게 되고 세계적 지위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정량화되어 있다는 부분들이 여기에 있는 핵심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보세요. 5.5에 보면은 그러면 초국가적 기업들이 이러한 것에 대한 쟁점들이 뭐냐. 이게 교수님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장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 이게. 느낌이 올 거예요. 지금 벌써. 그런 식으로 글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 장을 끄집어내서 1, 2, 3이라는 주제가 왜 이렇게 부여됐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이유인지 알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내 의견 빼고 나머지는 정리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여섯 번째는 식량이죠. 식량에서 보면은 이 식량의 역사에 나오지 이게 배경입니다. 식량이 어떠한 것이고 그리고 6.2도 지역을 떠난 식량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어떤 배경이에요. 그러면 3과 4를 보세요. 그러면 이 핵심 내용의 다양성을 잃은 농업, 이게 식량이란 말이죠. 그리고 황폐화됐죠. 식량의 황폐화에 대한 환경. 이런 것이 또 핵심 내용입니다. 이게 핵심 내용이고, 그럼 여섯 번째, 다시 지역으로잖아요. 다시 환원하자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을. 그럼 환경이라든가 식량을 같이 이제 어떤 교수님의 의견을 여기다 쓰신 거죠. 6.5에다가.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교수님이 주장한 내용을 줄을 걷다가 내 의견으로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자, 7장. 요번에 이제 환경이죠. 환경하고 에너지인데, 이 7.1은 이제 배경이에요. 보시면은 환경 문제와 이제 환경 레짐에 대한 이제 등장, 배경이 쭉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에 보면은 협정서가 나오죠. 이게 바젤 협정,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환경법에서 나오거든요. 바젤 협정이. 바젤 협정하고 카르테의 이거에 대한 의정서는 여러분들 4학년 2학기 환경법에서 또 나와요, 이게. 여러분들 잘 익혀두세요, 이거. 이 지금 7장은 환경법에서 또 나올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핵심 내용들이에요. 핵심 내용이고 7.3도 비엔나 협약이라든가 기후변화에 대한 협약, 이거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7.4에 보면 이제 국제적 분쟁이 나오죠. 국제적 분쟁, 이것도 내용에다 서술해 주시고, 이게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러면 국제 환경 레짐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그 특징과 쟁점이 어떤 건지, 이건 교수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견을 여러분들도 같이 여러분들 의견으로 대처해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자, 여덟 번째, 세계화하고 이제 인간 노동 시장을 어떻게 보냐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인간의 노동이 세계화하고 인간 노동이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건 배경이란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도 보면 서로 상반된 입장이 어떤 건지, 이것도 배경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면은 세계화 인간 노동의 현실은 내용이죠.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저항들, 그 저항에 대한 세계화, 이건 다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보면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 혹은 다른 세계를 위해서 어떻게 최종 마무리를 하겠냐, 이런 거죠. 그게 마무리를 교수님이 했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또 자신의 의견으로 서술하시면 됩니다. 자, 지구와 인권, 시민권. 그럼 이제 인권, 시민권에 대한 지구화, 이거에 대한 배경이죠. 배경이 나오고 2와 3은 다 핵심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9.4는 해결책이 나오죠. 해결책은 곧 이 교수님의 의견이에요, 의견.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그 의견을 또 이제 줄을 쳐가지고 여러분들 의견으로 대체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10장에 보면은 성, 정치, 경제, 이것도 페미니즘, 성, 정치,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하는지 이 배경이 나와요. 배경이 쭉 나오고 2와 3, 4, 5 같은 경우는 다 핵심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성 중심적인 정치, 경제, 그리고 페미니스트에 대한 여성 사회의 정치, 경제, 그러한 문제 삼는 거, 그런 내용들이고, 이제 10.5 여기서 보면은 세계화 신자유주의에 대한 가부장적 문제 삼는 거, 이건 다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10.5하고 10.5의 끝부분하고 10.6에 있는 이 부분은 교수님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가부장적 문제 삼는 부분하고 현재 진행 중인 페미니즘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여기다 써놨어요. 그러면 이것을 줄을 쳐넣다가 여러분들 의견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아니면 반대적인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교수님이 주장하고 여러분들 의견이 다르면 반대적으로 쓰세요. 반대적으로. 그러면 또 그건 또한 여러분들 의견이니까 반대로 쓰셔도 됩니다. 내용은. 모든 장에다 반대로 쓰셔도 돼요. 자, 11장은 이제 평화 전쟁이네요. 그러면 이 전쟁에 대한 이제 불가피성에 대한 이제 전쟁에 대한 배경이 나오는 거야. 이 주제에 대한 배경이 나오고, 그냥 항상 모든 주제잖아요. 이 주제에 대한 배경을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핵심 내용 나오네요. 이 전쟁은 왜 발생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핵심 내용이 나오고, 그러면 평화가 무엇이고 어떻게 가능한지 이건 의견이에요. 의견을 이제 제시했죠. 자, 이제 3부입니다. 미래의 세계입니다. 이제 자, 세계와 이제 산림 경제를 어떻게 보자는 거죠. 어떻게 보냐는 거죠. 그리고 이제 13장은 그 문화 제국주의가 나와요. 문화 제국주의를 넘어서 삶의 양식에 대한 이 문화에 대한 이제 그 주제가 나온 거고, 14장은 이제 거버넌스가 나왔네요. 정부 글로벌 거버넌스하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제 서술한 거고, 그다음 15장은 세계 시민 연대와 공동 행동이 어떠한 건지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자, 12장의 이제 내용을 보면 세계와 이제 산림에 대한 경제입니다. 이제 그 1에 보면은 12.1에 보면은 세계화에 대한 부분하고 경제의 미래가 어땠는지 배경이 쭉 나와요. 그리고 쟁점이 또 나오네요. 그럼 2하고 3은 그 핵심 내용이겠죠. 핵심 내용이 나오고, 그럼 그 희망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거냐? 그러면 교수님의 의견이 12.4에 나와 있는 거죠. 예. 자, 13장 이것도 이제 문화 제국주의가 나오고, 이걸 넘어서 이제 삶의 양식에 대한 문화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문화의 개념이 나오죠. 진화되어 문화의 개념, 이게 배경입니다. 예, 이게 배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제국주의라든가 13.3에 보면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 문화의 다양성, 이거에 대한 협약, 그리고 이제 제도적인 모색은 의견이고, 2와 3은 그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14장 글로벌 거버넌스하고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민주주의에 대한 이 지구화에 대한 두 가지 얼굴, 그리고 지구화 민주주의 1과 2는 배경이에요. 네, 배경이고, 그러면 이제 3과 4는 이제 핵심 내용이겠죠.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되어 있고, 주요 과제가 어떤 것이고, 이게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지구적 민주주의 모델을 어떻게 향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교수님의 의견이에요. 그러면 이 의견은 여러분들 의견으로 환치해버리면 됩니다. 자, 15장 세계 시민에 대한 연대와 이제 공동 행동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그 국제 규범이 나오죠. 이게 국제 규범이라는 거는 여기 얘기하는 세계 시민의 연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국제 규범과 그 필요성이 어떻게 되는지 벌써 배경이라는 얘기 딱 들리죠. 배경입니다. 그러면 국제 규범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 이제 배경이 깔렸고 만들어지는 것과 1990년대 유엔을 통해 가지고 국제 규범이 꽃을 핀 거죠, 한마디로. 예. 그리고 이제 OECD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유엔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위기에 처한 이제 국제 규범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아래로부터 저항. 이거는 뭐냐, 위로부터 내려와서 펼쳐지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저항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핵심 내용으로 다루시면 되고, 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질서를 향해서, 자, 새로운 질서를 향했다는 얘기는 공동 행동이라는 이런 내용들이 좀 깔릴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의 의견을 여기다가 이제 서술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의견을 정리해서 밑줄 걷다가 여러분들 의견으로 환치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장부터 15장까지의 모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되셨으면 2번을 좀 쳐주세요. 이해가 되셨으면.
다들 주무시나요? 예.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한 장만 끄집어내세요. 내가 이 내용은 좀 알겠다 싶은 걸 한 장을 끄집어내서 그 장만 보는 거야. 그 장만. 예. 제가 보듯이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모든 책이. 이 지금 각 교수님 다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 서론, 본론, 결론을 해가지고 모든 걸 다 편성했어요. 예. 자, 이제 생명과 환경을 갑시다. 이해를 하셨으니까 빨리빨리 가네요. 생명과 환경을 보시면 자 이제 먼저 봅시다. 이제 주제어를 좀 먼저 볼까요? 자, 이제 주제어를 먼저 보겠습니다. 생명과 환경. 자, 과제명을 보기 전에 이제 뭘 얘기하는지 이제 예시를 먼저 봅시다. 자, 이제 과제 지시사항은 참고문헌은 없네요. 참고문헌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1000제에서 1200자를 작성하라고 돼 있어요. 그죠? 예. 제가 질문한 내용이 아닌데. 자, 여기서 얘기하는 1000자하고 1200자를 작성할 것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오늘 이것 때문에 이제 학교 홈페이지를 보니까 내용이 조금 다른 내용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좀 보고 갑시다. 여러분들이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걸 봅시다. 여기서 보시면 일반 공지에서 맞춤 정보를 가야 되네. 이 내용을 조금 보고 갈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자, 아무거나 볼까요? 공지사항이 떴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생명과 환경이라는 내용이 쭉 나와요. 생명과 환경이 뭔가 변경이 생긴 거예요 지금요. 자, 변경 내용 공지사항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좀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 내용을 좀 보셔야 돼요. 자, 생명과 여기 있네요. 생명과 환경에 보시면 이거 추가됐네요. 보니까 그대로네요. 1000제에서 1200자로 작성할 거 요 사이로 작성할 거 이렇게 돼 있고, 예, 그러면 여러분들 내용은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오늘 다운받았어요. 오늘 다운받았기 때문에 이미 바꿔놨네요. 그래서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제 1000제에서 1200자로 작성하라는 거. 그건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글을 작성하는데 1000제에서 1200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1000자에서 1200자 사이에다 무조건 쓰세요. 넘기지 마세요. 1000자 미만도 안 되고 1200자 초과도 안 돼요. 예. 초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걸 지키세요. 그리고 PDF 파일로 제출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한글 파일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11포인트에 160이라는 건 그대로 유지하세요. 나머지는 지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11포인트에 160은 유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볼까요? 자, 다음 글은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 83세 여성의 죽음을 안락사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논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에 안락사 내용이 있나요? 없나요? 안락사 내용이 있다는 거 아시는 분은 3번을 쳐주시고 모르는 분은 0번을 써주세요. 안락사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분은 있다고 하는 분은 3번, 없다고 하는 분은 0번. 다 기록 좀 하세요. 없다? 없어요? 강선사군님 없어요? 안락사 내용 없어요? 있다고 하는 분, 우리 책 보세요, 책. 예, 책 보세요, 책. 책이 안락사 있는지 보세요. 오케이. 예, 책을 보세요, 책. 자, 여러분들 책을 봐야 됩니다. 다른 분들 좀 글 좀 남겨주세요.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 다 남겨주세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15장으로 갑니다. 15장으로 갑니다. 안락사. 저는 이게 옛날 책인지 모르겠지만 237페이지네요. 그죠? 237페이지. 제가 이 과목은 수강했거든요. 이 과목은 수강해서 제가 내용을 좀 알아요. 기억이 나요, 좀. 자, 다 펴신 분들은 다 1번. 이동 중인 분은 뭐 그냥 예를 들으세요. 자, 15장에 있습니다.
그냥 들으세요. 나중에 책 보시면서 동영상 보시면 되니까. 자, 15장 다 1번 쳐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책을 폈다는 전제에서 제가 얘기해야 되니까 체크하는 거예요, 일부러. 예, 대답해 주세요. 자, 대답해 주세요. 대답 안 하신 분 대답해 주세요. 없는 분, 책 없는 분은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예.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안락사라는 걸 이제 펴놨어요. 지금 우리 주제를 봅시다, 그러면. 다시 교재는 이제 요 주제를 보고 난 다음에 교재를 봅시다. 자, 2020년 4월 15일. 예, 며칠 전이네요. 2020년 4월 15일. 나는 의사로서 전화를 받았다. 의사는 나의 어머니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했다. 그는 의사죠. 그는 새벽 5시 30분에 어머니가 계시는 양로원을 방문했는데 어머니는 열이 있었고 기침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는 통증을 완화하는 처방만을 해주고 왔다고 한다. 그러니까 통증을 완화하는 처방만 해주고 왔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미 처방만 해주고 온 거예요, 지금요. 다시 말하면 실제로 치료를 전혀 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83세인데 그날 아침 열이 그다지 높지 않았고 폐 기능도 85%는 되었다. 그런데도 의사는 치료에서 낫도록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통증 없이 잠들 수 있도록 하는 의약품만을 처방한 것이다. 그러니까 통증을 완화했다는 얘기는 수면제를 먹인 것 같아요. 예측것 때는 이제 고통 없이 잠들 수 있다는 거니까. 자, 게다가 이러한 일을 나와 나의 형제들과 의논하지 않고 우리는 5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가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그의 전화 연락으로 알게 되었다. 바로 그날 오후 양로원 직원은 우리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돌아가셨다는 것을 발견했다. 자, 내용은 이제 알겠죠? 자, 주제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고 날짜는 2020년 4월 15일 날로 했던 것 뿐이에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안락사로 이제 여기서 여성의 85세, 그러니까 이 할머니죠. 이 어머니가 83세예요. 83세 여성의 죽음을 안락사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걸 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에서 안락사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안락사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1000제에서 1200자예요. 1000제 1200자를 이제 보시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오죠. 237페이지 페이지가 같은지 모르겠는데 자, 이제 안락사는 우리에게 익숙한 죽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네덜란드는 이렇게 나와요. 네덜란드에서는 안락사를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법이 절대 다수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제정하였고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문제가 시끄러운 논쟁거리가 되었다. 지금 우리는 배경이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우리나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프랑스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가끔 안락사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을 한다는 것을 의견이 꽤 많다. 자, 그래서 이제 쭉 나와요. 그러면 이제 안락사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안락사는 크게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로 이제 나눠져요. 그래서 적극적 안락사는 직접적인 안락사라는 것이 적극적이고 간접적인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인 안락사는 소극적이고 자발적 안락사는 소극적 비자발적인 안락사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개념을 이제 쭉 나와요. 그래서 소극적과 적극적에 대한 안락사에 대한 중심이 쭉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과제만 쓰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번에 아는 거예요. 자, 239페이지 중요한 게 나와요. 일곱 번째 줄은 프랑스가 나오죠. 자, 프랑스가 나옵니다. 프랑스에서는 신생아들 중에 의사가 보기에 기형으로 인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한다고 판단되면 의사가 의약품을 투입하여 안락사시키거나 수술 등의 처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소극적 안락사를 시키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프랑스는 소극적 안락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우리는 지금 프랑스에서 사건이 일어났고 이걸 안락사를 볼 거냐 아니냐는 건 논쟁했죠. 그러면 안락사는 어떠했던 것이고 지금 앞에 있는 논쟁했던 것처럼
너무 거창하게 쓰면 1200자가 넘어갈 수 있으니까 안락사는 이러는 것이고 안락사의 종류에는 적극적 안락사 있고 소극적 안락사가 있다. 적극적 안락사는 어떠어떠한 내용이 그게 지금 쭉 나오는 게 238페이지 이게 지금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설명 쭉 했어요. 그걸 요점 정리하세요. 적극적 안락사는 이러이러한 것이고 소극적 안락사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프랑스는 뭘 한다 그랬어요? 소극적 안락사를 취한다 그랬죠. 일반화되겠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앞에 있는 소극적 안락사에 해당되는지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지문들이. 이 지문이 지금 소극적 안락사가 되는지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보세요. 자축해 볼게요. 자, 238페이지 중간에 문장에 보면은 소극적인 안락사란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려는 모든 행동을 포기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자, 지금 여기서 이 의사가 지금 연장하려는 생명에 연장하려는 행위를 포기했나요? 포기하지 않았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소극적 안락사가 아니에요. 예, 소극적 안락사가 아닙니다, 지금. 예. 그죠? 소극적 안락사가 아니에요. 지금 프랑스를 중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두 번째. 환자에게 더 이상 의약품을 주지 않거나 수술을 해주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처치를 했을 경우보다 더 일찍 죽게 만드는 것이다. 자,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죽음을 허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자, 예를 들어서 더 이상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인공호흡기와 강제 급식 등을 통해서 계속 살아있게 만드는 것은 의미 없는 일로 볼 수 있다. 이게 소극적 안락사니까요. 그리고 이런 환자들은 그냥 두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을 터인데 온갖 기계장치를 동원해서 생명을 연장시킬 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자, 지금 지문하고 내용이 달라요, 지금. 지금 이거는 의사가 이 정도까지 보지 않았어요. 의사가 지금 이 생명을 연장하지 않는다, 이걸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안락사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요. 자, 한국에서는 이런 환자를 쭉 나와요. 그래서 그 마지막 문장에 보면 이렇게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의료윤리학자들은 소극적 안락사라고 부른다. 하고 이렇게 소극적 안락사를 정의를 딱 내려요. 자, 내려요. 그리고 하나 예를 239페이지에 있는 프랑스에 있는 그 신생아 있죠. 이것도 하나 예를 드세요. 프랑스에서는 신생아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 했다. 자, 이것도 하나 예를 드세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이제 적극적 자발적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자, 그럼 이제 넘겨보세요. 230페이지에 보시면, 자, 안락사를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안락사를 보는 시각. 이 시각을 쭉 보시면은, 이제 소극적 안락사를 어떻게 보는지 쭉 나와요. 자, 여기서, 벨기에도 예를 드네요. 24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벨기에의 경우 이렇게 나오죠. 벨기에도 하나 예를 나와요. 그래서, 벨기에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좀 봐주시고, 글이 만약 부족하다면 이것도 하나 예를 드는데, 웬만하면 들지 마세요. 그 정도로 쓸 수 있는 양은 안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41페이지, 두 번째 문장에 보면은, 유명한 생명윤리학자인 피터 싱어는 매우 실용적인 시각에서 안락사를 찬성한다. 그는 중증 장애를 지니고 태어난 아이인 경우에 살아가는 동안 커다란 고통을 겪을 경우에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모르고 고통을 크게 느끼지 않는 신생아 때 안락사를 당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이건 지금 뭐예요? 프랑스를 뒷받침해주죠. 프랑스의 소극적 안락사를 뒷받침해주죠. 그러면 이거는 인용하세요. 이건 그대로 쓰세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공리주의 태도를 숨기지 않았다는 거죠. 최대 행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죽는 것이 사회 전체를 위해서라도 좋다는 공리주의적인 태도를 숨기지 않았다. 그래서 중증 장애하나 오랫동안 혼수 상태에서 생명이 연장되는 사람에 대해서 사회는 대단히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들을 안락사시키고 그 비용을 훨씬 더 의미 있는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피터 싱어라는 사람이 의견을 낸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프랑스에 대한 안락사에 대한 소극적 안락사를 뒷받침해주는 자료입니다. 요건 쓰세요. 자, 그럼 이제 논쟁의 배경이 나오죠. 논쟁의 배경이 나옵니다. 쭉 이제 논쟁의 배경은 이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래서 네덜란드 얘기 끝났고 쭉 이제 넘깁니다. 넘겨서 자, 245페이지 세 번째 문장에 보면 사람들은 보이죠? 자, 24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중간 정도 되죠. 사람들은 종종
안락사를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로 구분한다. 자, 소극적 안락사란 말은 보통 기계에만 의존해서 생명을 이어가는 중환자에게서 기계를 떼어냄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가르치는 데 사용한다. 지금 우리 지문에 그런 내용이 없었죠. 그래서 소극적 안락사를 다시 한번 정리를 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좀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 다음 문장 보세요. 안락사라는 표현이 들어가긴 했지만 소극적 안락사도 자연사이다 라고 본 거예요. 자연사로 보는 거죠. 자, 이제 그 나머지는 인용할 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인용할 게 없고,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자, 이 정도로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여러분들은, 자, 여기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주제가, 다시 화면을 볼게요. 화면을 보시면, 자, 화면을 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이 여성의 죽음을 안락사로 볼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지금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지금 안락사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계속 프랑스는 소극적 안락사를 취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일반화시킨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걸리면 무조건 다 죽는 게 아니죠.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을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은 다 치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프랑스에서는. 그리고 다 잠들게 하는 거예요. 그냥 통증을 완화시키는 처방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게 83세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 중요한 맹점은 이겁니다.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연장의 문제가 아니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데 치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안락사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그 결론을 맺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하지만 프랑스에서 얘기하는 안락사는 이러이러한 기준이 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지문은 이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는데 방문해가지고 통증을 완화해주는 건 치유가 아니잖아요, 그죠? 치유해주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냥 방치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지금 생명을 연장해주는 거를 그냥 놔두는 거와 그건 방치라고 보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방치를 했거든요. 예, 그 방치했다는 그것 때문에라도 이건 안락사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예, 프랑스에서의 안락사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보시면은 치료를 전혀 하지 않고 왔다는 거잖아요. 지금 왔기 때문에 이거죠. 어머니가 열이 있었고 기침을 했다고 했으면 열이 있고 기침을 했다고 했으면 통증의 완화가 아니라 열을 떨군다던가 기침하지 않게 뭔가 치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치유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그날 아침에는 열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방문할 때는 열이 있었잖아요. 열이 있었고 기침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어떤 수면을 취하는 것보다는 일단 열이 있으면 열을 낮추는 걸 처방을 해줘야 되고 뭐 이렇게 열을 떨굴 수 있는 해열제라든가 이런 걸 처방해줘야 되고 기침하지 않는 그러한 걸 처방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처리하지 않고 오히려 잠을 잘 수 있게끔 고통받지 않게 수면제를 처방함으로써 그냥 주무셨잖아요. 주무셨기 때문에 그냥 주무시면서 돌아가신 거죠, 결국은. 예, 그렇게 되면 이거는 그냥 치료하지 않고 그냥 방치했기 때문에 안락사로 보진 않는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의견을 쓰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지금 이제 교수님이 필요한 거는 요 관점보다도 안락사가 무엇이고 안락사는 어떤 걸로 안락사를 하고 있고 안락사 종류는 적극적 안락사가 있고 소극적 안락사가 있고 거기에서 프랑스는 지금 주제가 이제 프랑스니까 배경이 프랑스는 소극적 안락사를 얘기하는 거고 소극적 안락사는 어떤 예가 있다는 게 지금 뒤에 있었죠. 어디에 있었냐면은 얘가 238페이지부터 239페이지 이 쭉 내용이 다 얘예요. 소극적 안락사에 대해서 얘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소극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그 설명을 계속 해주면서 나중에는 예를 드는 거죠. 신생아도 예를 드는 거고 프랑스에 있는 요 소극적 안락사를 취한다는 것도 예를 들고 그렇게 하면서 이 주제에서 얘기하는 이거는 죽음의 안락사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안락사에 대한 개념을 좀 바로 잡으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배경을 프랑스로 했기 때문에 프랑스로 중심을 잡고, 물론 이제 한국에 대한 의견을 쓰고 있으면 거기다 넣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1000자에서 1200자를 유지해 주세요. 유지해 주시는 게 관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내용 끝났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해주세요.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다시 한번 불편하더라도 2번을 좀 쳐주세요.